네, 이번 파트는 학문의 새로운 경향부터 해서 조선 후기에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52쪽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통신사, 연행사는 출제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학문의 새로운 경향의 첫 번째, 서학의 수용과 과학기술의 발달. 우리 서학은 앞에서 말했던 천주교가 되는 그 학문이었죠. 여기서 청나라에 있던 과학기술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고려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가 있는데, 자, 여기 우리 명나라 말부터 들어와 있던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가 만든 고려만국전도인데요. 지금의 세계지도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이게 이제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인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 세계관이 깨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장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보면 화포, 유명하죠. 서양의 대포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천리경, 망원경, 자명종, 우리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유입되면서 우리의 생활도 변화가 오게 된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은 역법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김육 등이 수영에서 사용하던 서양의 달력을 보는 방법인 시헌역이라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조선 전기 때 혹시 예를 들어서 칠정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죠? 이 칠정산 조선 전기 때 쓰던 건데, 요거 말고 이제 서양의 시헌역이라는 걸 가져왔다는 뜻이 되겠고요. 천문학은 홍대용 선생님이 지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지구가 자전한다. 그리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의학은 허준의 동의보각, 이게 광해군 때 편찬되고요. 이재마의 사상의학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거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농업은 신속이라는 선생님이 만든 농가 집성이라는 책이 있었고, 서유구에 그다음에 임원 경제지라는 책도 있었다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실학의 발달입니다. 자, 실학이 조금 더 중요한데, 실학은 사회 문제가 조선 후기 때 굉장히 커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리학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리학이 너무 이론적이에요. 성리학은 이론적이다. 너무.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증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등장한 게 실학이 되는 겁니다. 실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 유학자긴 해요. 알죠? 자,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부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조선이 농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이 농업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농촌 문제와 농민 생활에 처음에 문제를 느낀 그런 학자들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된다. 토지제도 개혁, 이거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토지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세 학자가 자기의 이론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유형원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땅을 나눠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균전제라고 불러요. 균전제.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신분에 따라서 나눠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은 좀 많이 주고 낮은 신분은 적게 주는데, 어쨌든 농민한테는 일정한 면적의 땅을 주자는 겁니다. 여기서 농사짓기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자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호이익 선생님이 주장한 영업전을 한번 볼까요? 자, 영업전은 어떤 거냐면, 자, 균전제로 땅을 줘버렸어. 땅을 줬더만 농사는 짓지 않고 지금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냥 하루 밥 먹는 걸로 끝내버리는 게 바로 이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익 선생님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땅을 규정하자. 그래서 영업전이라는 걸 정해서 여기는 절대 사고 파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게 이 영업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한전론이라고 부릅니다. 한전론. 네. 마지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죠. 정약용 선생님은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나오는 곡식을 분배를 하자고 한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일한 날짜에 따라서니까 어떻게? 노동량에 따라서 나눠주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량. 그러니까
다 같이 농사를 짓는데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나눠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토지를 뭐 해주자는 거였다? 분배해주자는 거였다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3번도 보시면 유영원의 반개수를, 반개가 유영원의 호예요. 반개 유영원 선생님인데 땅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토지 제도가 바로 잡히면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거죠. 그래서 농업 중심 실업자들은 땅을 나눠주자는 게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농사를 발전시키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공업을 발전시키자는 사람도 많았어요. 특히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와서 본 청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공업의 지능과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공업을 강조한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부르고 저때 북은 청나라를 의미하겠죠. 자, 주요 내용으로는 유수원 선생님은 신분상 평등이 아닌 직업적으로는 평등하다. 직업이 중요하다. 일을 해라 이 뜻이고, 홍대용 선생님은 지전론 주장하는 사람인데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폐지 주장했다. 문벌제도 폐지는 거의 평등 사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다음 박지원, 박재가가 대표적인 북학파인데 박지원 선생님은 유명한 책이 있죠. 열하일기라는 책을 적어요.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뭐냐면 열하라는 곳이 도시야. 청나라의 도시인데 황제가 머무르는 별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사신으로 파견돼서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기행문인데 거기에 청나라는 수레도 쓰고 있고 선박도 쓰고 있고 화폐도 쓰고 있더라. 우리 조선도 쓰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박재가는 유명한 북학의라는 책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예요. 소비. 소비를 해야 뭐가 따라올 것이다. 생산이 따라올 것이다. 우물을 계속 파내야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인물은 썩으니까 새 물을 계속 파내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학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전부 다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거니까 나중에 19세기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개화사상의 선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학에 이어서 국학이란 것도 19세기 때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었고 실학자들이 우리나라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 고유한 지리, 고유한 언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안정복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중국과 다른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동사는 우리나라의 역사, 동쪽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특히 뭐 유명한 고구려를 되게 주체적으로 봤다. 이런 책이 이제 대표적인 안정복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발해 공부할 때 배웠던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식을 했다는 게 의의가 되겠고요. 자, 지리는 지도입니다. 이중한의 택리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나오는데 각 지방의 특성, 문화 이런 것들을 백과사전처럼 설명하고 있고요. 정상기라는 사람이 만든 동국지도는 최초로 축척을 썼어요. 축척. 축척이란 건 이제 줄인다는 거죠. 비율을 썼고요.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거의 똑같은 지도를 만든 거죠. 네. 자, 언어는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쓴 훈민정음 운해. 이건 이제 훈민정음을 해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희의 언문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사라고 해서 국학이라고 부르니까 이거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새로운 새로운 예술의 경향인데요. 자, 이제 이 조선 후기 때 어떤 예술이 등장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반층 중심으로 있었던 한문학이 있습니다. 한문학은 이제 한자로 만든 소설이 되겠죠.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거나 하는 내용이었고 정약용의 한시, 여기 보면 삼정의 문란을 되게 안타깝게 보는 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애절량. 네. 이거는 이제 군정의 문란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모습을 이제 시로 그린 글이고요.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 많죠. 여기 양반전, 허생전, 이제 중학교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양반의 위선과 무능함을 풍자하는 글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사라는 거를 중인들이 조직해서 시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동호회를 많이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림은 진경산수화가 유행했어요. 이거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고, 직접 보고 그렸어요.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직접 안 보고 상상 속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제는 정선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화가로서 금강산 보고 그린 그림은 금강전도, 인왕산 보고 그린 그림은 인왕제색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이게 진경산수화, 조선 후기 때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서양의 화법도 도입되었다. 뭐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강세황 선생님이 서양 화법을 이용하신 분이다. 자, 글씨는 김정희의 추사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공예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백자가 쓰이다가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건축은 불교 건축물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정도 이거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정조가 만든 수원화성이나 아니면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 때 만든 경복궁 다시 만들기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새로운 예술의 경향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예술의 경향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54쪽에 가족제도의 풍속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이때부터 남자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머릿속에 놓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조선 후기는 가족제도가 변하는데 주자 가래 영향으로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규범이 정착되게 됩니다. 완전한 아버지, 할아버지 중심의 가족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 가부장적 질서를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집간다. 자, 내용.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고려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혼례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고, 아들과 딸은 똑같이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제사도 남녀 형제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속을 해주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재산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대가로 제사를 돌아가면서 하라 이거죠. 맞죠? 자, 그리고 족보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남녀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조선 후기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바로 시집을 가야 돼요. 남자 집에서 살아야 되고,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큰아들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모든 상속이 우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흥부, 놀부 이야기 알죠? 흥부, 놀부 아버지가 이제 놀부한테만 돈을 다 준 거죠. 맞죠? 자, 족보에 아들이 먼저 기재된다. 딸내미는 나중에 기재되고요. 아들 먼저 기재되고. 자,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내미한테 이제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양자를 들여가지고 가문을 잇게 했다. 자, 재산을 n분의 1로 주는 게 아닙니다. 조선 후기 때는. 그냥 맏아들한테 몰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억울했겠죠. 자, 1701년이니까 약간 상속문서니까 어때? 이건 조선 후기겠죠. 남매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면 제사도 똑같이 돌아가면 해야 된다. 사대부가의 딸들은 시집간 후에 그 남편 집의 제사를 마음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딸에게 몫을 나눠주되 약간을 감하고 본가의 제사를 돌아가며 지내지 말라. 남자한테만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풍속의 변화인데요. 여성의 생활은 굉장히 제약을 받게 돼요. 어디 못 나갑니다, 밖에. 특히 양반들은요. 남녀 유별을 강조하는 유교윤리. 우리 뭐 이런 말도 있잖아.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죠? 뭐 이런 게 남녀가 7세가 되면 같이 앉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양반의 여성들은 바깥 출입이 제한되고 외출 시 긴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래서 얼굴 가리고 막 가는 거 사극에서 보셨을 거예요. 양반의 집은 남성이 거주하는 사랑채와 여성이 거주하는 안채로 구분해서
안채는 꽉 문을 닫아놓고 밖에 사람들이 얼굴을 못 보게 가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들의 정절이 강조되면서 과부,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남편을 일찍 잃어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열려라고 해서 이렇게 잘 사다가 돌아가시면 막 나라에서 칭송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죠. 맞죠? 자, 그 다음은 이번에 지방의 향촌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보는 단원입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양반이 엄청나게 많아졌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질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양반도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배웠던 농민이었다가 뭐가 된 사람들, 양반이 된 사람들이 기존 양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이었다가 양반된 사람들이 있고 옛날부터 양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홍층이 양반이 된 거를 보고 신향이라고 부르고 원래 양반인 사람을 구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향과 구향이 붙게 되거든. 자, 그러면 누가 이겼냐면 신향이 거의 이겨요. 신향은 농민이었지만 부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향리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이 향리하고 수령한테 한 팀을 먹는 거예요. 여기 한 팀이고 구향은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양반의 지배력보다 향리랑 수령의 힘이 더 강화되고 양반의 힘은 다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무슨 오리 배웠잖아. 탐관오리 배웠잖아. 이 탐관오리가 파워가 세지는 거지. 이 농민이었다가 양반된 사람이랑 기존에 양반되었던 사람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향리와 수령한테 특히 수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수령의 힘이 강해지고 양반들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진 양반들이죠. 특히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은 자기들끼리의 동족 마을을 만들어요. 동족촌 이런 거 만듭니다. 안동, 김씨, 하회마을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문중의 결석 강화.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는 곳이나 사우는 제사 지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서원 만들어서 또 족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같이 농사를 지는 협동을 하는 두레 뭐 아니면 품앗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협동하게 되는. 왜냐하면 농사 혼자 못 지어. 논이 엄청 크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서민 문화의 발달입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문화 생활을 양반만 하는 게 아니고 서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내기법 때문에 그래요. 모내기법을 성공해서 일부 농민들이 분홍이 됐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 분홍들이 또 그 경제력이 좋아졌으니까 문화생활을 좀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서민의식이 향상됐다는 것은 지방으로 갔다 온 양반들 중에 일부가 서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해요. 여기서 글자를 가르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서민들도 이제 글자도 아니까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서민 문화가 등장합니다. 서민 문화는 좀 직설적이고 좀 솔직하게 표현하고 풍자하고 막 그런 겁니다. 비판하고. 한글 소설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종류를 외워야 돼, 얘들아. 한글 소설, 서민들의 감정 표현, 그 다음에 사회 모순을 비판했는데 대표적으로는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홍길동전에서는 뭘 비판했죠? 서어를 비판했죠. 맞죠? 그 다음에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도 있었고요. 중3 때 뭐 배우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다음, 사설시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조인데 딱 정해져 있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 좀 특이하게 자기들만의 형식을 쓰는 시조가 되겠고요. 판소리는 노래 부르는 거죠. 소리꾼하고 북치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고, 탈춤은 탈을 쓰고 춤추는 건데 이거는 탈을 쓰고 양반탄 쓰고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양반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해학과 풍자로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건데 지금의 뭐 랩 배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관중이 많아야 되니까요.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포구에서 많이 했고요.
자, 서민들이 그렸던 문화, 예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풍속화라는 게 있는데요. 풍속화는 두 명 기억하면 돼. 김홍도와 신윤복 기억하면 되는데, 김홍도는 주로 농민들을 주로 그렸고요. 신윤복은 주로 양반이나 여성을 주로 그렸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9번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농민들이 벼타작하는 거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김홍도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오풍정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이제 목욕하는 거나 아니면 단오 때 여성들이 머리 따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렸으니까 단오풍정은 신윤복이다. 이런 것들은 풍속화라고 부릅니다. 풍속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풍속화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민화가 있는데요. 민화는 그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게 민화입니다. 그냥 장난처럼 그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집안 이번에 뭐 올해 크게 아픈 일 없게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원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그림 동식물 문자 등을 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랑이와 까치 이런 그림이 있고요. 아니면 모란도, 문자도인데, 문자도는 문자로 그림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뭐 효도할 때 효자를 뭐 이렇게 멋있게 써가지고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서민문화 발달까지 해서 조선 후기까지는 종료가 되었고, 다음 파트에서는 근대사 파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